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 여성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형편이 안 돼서 남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은행 대출도 안 되고 손 벌릴 데가 없으니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일이 많습니다. 돈 좀 빌려달라고 전화를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나도 어려워. 그런 돈은 없는데 어쩌지? 또는 얼마나 필요한데? 내가 빌려줄 수 있는 데까진 빌려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돈 빌려달라고 부탁하면 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고 안 들어주는 사람은 멀리하라는 말. 돈 때문에 사람 관계를 정리하고 사람과 멀어지기도 하고 참 돈이 뭔지 사람과의 신뢰까지 무너뜨리는 일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내가 돈이 있어도 돈이 아까워 빌려주기가 싫기도 하고 내가 돈이 없어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빌려주기도 하고 과연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일까요? 만약에요, 생판 모르는 남이 여러분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아마 대부분은 그 사람이 진짜 돈이 없어서 빌려달라는 건지 아니면 사기를 치는 건지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돈 때문에 인생이 180도 바뀐 적이 있는데요. 돈보다 사람이다라는 신조로 살아온 것이 생각지도 못한 행운으로 찾아온 사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실래요? 랄라 사연 드라마 속 주인공을 보면 다들 어릴 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돈 때문에 어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나 모자람 없이 자랐습니다. 오빠, 진짜로 사왔네?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서연이가 갖고 싶다는 건 다 가질 수 있지. 서연아, 네가 갖고 싶다는 걸 다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니? 그게 뭔데? 돈. 이게 바로 돈의 힘이라는 거야.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게 없어. 그래서 아빠는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버는 거고. 우리 서연이가 갖고 싶은 걸 갖게 해주고 그럼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지. 전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돈이 없는 사람은 불행할까? 라고 말이죠. 아빠, 나처럼 이렇게 예쁜 드레스를 못 입는 애들은 그럼 불행한 거야? 어느 정도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좀 나눠주면 안 돼? 우리는 돈이 많잖아. 서연아, 네 마음이 어떤지 아빠는 알겠는데 우리도 우리 행복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가 가진 돈도 지켜야 해. 불쌍한 사람들 다 퍼주면 우리가 불행해질 수도 있어. 아빠가 한 말은 제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한데 그게 선택받은 자들만의 행복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행복은 무시하며 살아도 되는 건지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저는 아빠가 돈을 벌 수 있다면 뭐든 하는 사람이라는 걸 점점 알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영위하는 것들, 아빠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번 돈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펑펑 쓰고 있었던 거죠. 아빠, 저 독립하고 싶어요. 독립? 왜? 그냥 혼자 힘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혼자 힘으로 산다고? 네가 한 번도 혼자 힘으로 살아본 적이 있니? 아마 내 생각엔 하루도 못 견디고 집으로 올 거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학교 다녀. 자꾸 구역질이 나요. 구역질? 너 어디 몸이 안 좋니? 장 박사한테 전화 넣어놔야겠다. 건강검진 다시 해보자. 그런 구역질이 아니라 그럼 아빠가 돈을 버는 방식이 구역질 난다고요. 뭐라고? 아빠는 폐업 직전의 기업들을 헐값에 사들여서 다른 곳에 팔고 그 차익을 벌어들였습니다. 말 그대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돈을 벌었죠. 야, 박서연. 내가 너 때문에 어떤 짓까지 했는 줄 알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려고 얼마나 내가 노력했는데. 그랬는데 구역질 난다고? 네가 지금 누리는 거 그거 다 구역질 나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 몰라? 참, 내가 20년 넘게 돈 번 게 다 헛짓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독립.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카드랑 차키 모두 두고 나가. 완벽하게 독립하려면 이제 구역질 나는 돈은 안 써야지. 그렇게 저는 친정아빠와 멀어졌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독립을 했고 생전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아빠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있었지만 저 때문에 그런 더러운 돈을 번다는 걸 안 이상 더 이상 제가 아빠한테 기대며 산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운이 좋았던 게 저는 반지 하방에서 1년 만에 탈출에 성공했고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분명히 좋은 곳에 쓸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말이죠. 그렇게 신입 딱지를 떼고 대리를 달았을 때쯤 전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저희 회사의 하청업체 대표였는데 그가 제 눈에 들어온 건 그가 돈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오랫동안 자폐아들을 위한 재단 설립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대표는 매달 수익의 10%를 저희 회사에 기부를 했습니다. 아니, 한 대표님,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매달 기부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사람이 할 건 해야죠. 전요, 제가 버는 돈이 다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사람과 세상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많이는 못하지만 일부는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참, 젊은 사람이 어떻게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제가 다 부끄럽네요. 별 말씀을요. 전 그가 저희 회사에 올 때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쿵쾅거렸습니다. 그의 외모도 출중했지만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에 반했죠. 그러다 저는 그의 회사에 파견을 나가게 됐고 거기서 그와 더 자주 마주쳤습니다. 물론 제 이름도 그가 알게 되었고요. 하지만 대표랑 일개 회사 직원인 대리가 길게 대화를 나눌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일을 다 보고 그 회사 마당에 있는 강아지들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박 대리님, 아직 안 가셨어요? 여기 있는 강아지들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한 8년 된 것 같아요. 그때 길에서 이 강아지들 엄마를 만났는데 그 이후로 잘 살다가 이렇게 새끼들을 낳고 얼마 안 돼서 하늘나라로 갔네요. 요놈들 보면 가끔 마음이 아파요. 어머, 그랬군요. 저는 이상형이 동물 좋아하는 사람인데 박 대리님도 동물 엄청 좋아하나 봐요? 네? 제 마음이 통했던 걸까요? 그도 저에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둘은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봉사를 하며 사랑을 키웠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한다고 하니 친정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독립해서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친정아버지한테 악담을 퍼붓고 나왔는데 갑자기 친정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던 건 친정아버지의 부유함 덕분이었는데 그걸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당시에는 친정아버지가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해서 저는 너무 혐오감을 느꼈고 그때는 철이 없어서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었을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친정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소연아. 아니 근데 한 대표는 여기 웬일로? 알고 보니 제 예비 신랑과 친정아빠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회장님을 여기서 뵐 줄이야. 정말 신기하네요. 나야말로 그러네. 어떻게 지냈나? 그리고 우리 서연이랑은 어떻게 만났고? 제가 지금 심성회사 하청업체로 일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서연 씨를 만나게 됐고요. 저희 정말 모두 인연인가 봅니다. 자기야, 아버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 줄 알아? 그게
무슨 말이야? 기부하는 거 내가 아버님 보고 배운 거야. 아버님이 기부왕인 거 몰랐어? 아빠, 정말이에요? 정말로 아빠 그동안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뭐 자랑할 일이라고. 그냥 내가 하는 일 묵묵하게 했을 뿐이야. 친정아빠는 매년 큰 금액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빠가 이야기를 안 해서 제가 오해했었잖아요. 그런 말해서 뭐해. 솔직히 내가 하는 일이 작은 회사들 합병시켜서 차익으로 돈 버는 주제에 내 스스로도 마음이 늘 불편했었어. 그래서 사회에 환원하고 싶었어. 남편 덕분에 친정아빠와의 오해를 풀게 됐고 저희는 그렇게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 후 점점 기업을 성장시켜가고 저는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 정말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공주 대접 받으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인간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는다고 저희 부부에겐 딱 하나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기였습니다. 신혼 초에는 이제 아이만 가지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겠다 생각하고 3년을 기다렸는데 저는 잦은 유산으로 아이를 갖기 힘들었습니다. 시험관도 했지만 다 허서였죠. 자기야,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나 봐. 우리한테는 아이가 안 오려나 봐. 그게 무슨 소리야. 기다리면 다 때가 오니까 걱정하지 마. 응? 정말 아이를 가지기 위해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아이의 실패를 했고 결국 남편은 아이 없이도 우리 잘 살 수 있다며 저를 다독여 주었죠. 그렇게 아이에 대한 마음을 접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날은 비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날이었습니다. 나무가 흔들리고 밖에 있는 상가들의 간판이 날아갈 정도로 심한 태풍이 부는 날이었죠. 뉴스에서도 태풍 속보로 연신 수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보도로 가득이었습니다. 어떡해. 저 사람들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거잖아. 그렇지. 안 그래도 장인어른이랑 내일 수해 현장 가보기로 했어. 기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러 가려고. 정말 잘 생각했어. 그런데 위험하니까 자기도 조심해. 알겠지? 그렇게 날씨 걱정을 하다가 남편과 저는 뉴스를 보고 잠자리에 들려고 했습니다. 밤 10시쯤이었나?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내가 나가볼게. 저희는 이 시간에 도대체 누굴까 하고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남편 혼자 현관 앞에 보내기가 걱정돼서 저도 우산을 들고 뒤따라 나갔습니다. 우산이 뒤집어질 정도로 정말 험한 밤이었죠. 현관문을 열었더니 비에 쫄딱 맞은 웬 할머니가 저희 집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누구세요? 혹시 길을 잃으신 건가요? 아이고, 아이고. 신문 보고 왔습니다. 신문이요? 예, 여기 사장님이 너무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저희 부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남편이 한 번씩 기부를 하면 언론에서 가끔 남편을 기부천사라고 소개를 한 적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본인이 기부한다는 사실을 외부에 노출하는 걸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고 그 할머니는 저희 집을 찾아온 건지 궁금했어요. 한병철 사장님, 맞으시죠? 아, 예, 제가 맞긴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일단 비도 너무 많이 오는데 저희 집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시죠. 하지만 전 모르는 사람을 집으로 들이는 게 조금 무섭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밤늦은 시간에 말이죠. 모르는 사람을 이 시간에 좀 그래. 괜찮아. 지금 비가 이렇게 오는데 계속 밖에 서 계시라고 할 수 없잖아. 전 남편의 설득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비에 쫄딱 젖어서 몸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죠.
뭐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장님, 아유,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아니지, 뭘 어떻게 도와달라는 건지. 일단은 얘기부터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제 손녀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전 그때 무언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이를 기다렸던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마음이 아팠죠. 손녀딸이 왜요? 이제 태어난 지 돌밖에 안 됐는데 선천성 심장 질환이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안 된다고. 제가 돈도 없고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해서 사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애미애비는 손녀 이렇게 두고 사고로 하늘나라로 가고 제가 손녀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제 부족함 때문인지 손녀가 이렇게 아프게 된 것 같아서 자식 먼저 앞세우고 손녀까지 이렇게 보내면 전 진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손녀딸 수술비만 구할 수 있다면 제 이 천한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제발, 제발. 사정이 딱하시네요. 할머니의 사연을 듣기 전까지 낯선 사람을 집에 데리고 오는 게 깨름치겠지만 전 이제 돌이 된 아이가 수술을 안 하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소리를 들으니 제일 같기도 하고 할머니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만약에 제 아이가 이런 경우라고 해도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뭔 짓이라도 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제가 할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네? 손녀딸 살리러 오신 거잖아요. 부담 가지지 말고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빌려서 돈을 좀 마련하긴 했는데 500만 원이 딱 모자라네요. 너무 면목이 없습니다. 500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네네. 그 정도면 제가 다른 돈하고 합쳐서 충분히 수술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제가 내일 은행 가서 입금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뭔가요? 손녀따님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도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걸로 필요한 데 쓰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사실 저는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제 아이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죠. 저도 할머니처럼 그랬을 거예요. 부디 손녀분 수술 잘 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이 은혜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돈에 대해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제 아이 같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렇게 착하신 분이 삼신할머니가 아이를 안 내려주시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 별건 아니지만 몸에 지니고 다녀보세요. 이게 뭔가요? 제가 가는 사찰에서 스님이 주신 부적 같은 거예요. 작은 돌덩이지만 저는 이렇게 앞이 막막할 때 이 돌을 만지며 기도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적처럼 좋은 분들을 만나서 손녀딸을 살릴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귀한 걸 제 마음이니 받아주세요. 저는 돈 500만 원을 모르는 할머니에게 빌려주어도 찝찝하다는 마음 하나 없이 그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치 제 아이를 살린 것처럼 말이죠. 전 다음 날 할머니께 송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덕분에 손녀딸 수술이 잘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요? 진짜 다행이네요. 축하드려요. 다 사모님 덕분입니다.
제가 정말 이 은혜 꼭 갚을게요. 전 소녀따님이 얼른 회복해서 건강하길 바랄 뿐이에요.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소녀따님 퇴원하시면 나중에 보러 가도 될까요? 아유, 그럼요. 할머니는 병원 주소와 병실을 알려주셨고 전 정말 아기가 퇴원하기 전에 꼭 보러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굳게 쓰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때 할머니께 돈을 빌려드린 이후 제가 그토록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보,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아니지, 왜 울어? 여보, 당신 아빠 되게 됐어. 뭐? 여보, 나 임신이래. 뭐? 임신이라고? 전 그때 할머니와 만났을 때 할머니가 주신 돌을 목걸이로 만들어 남몰래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지기 위해선 뭐든 하겠다는 마음에 그 돌을 항상 만지작거리며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할머니께 돈을 드리고 딱 2달 만에 기적적으로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죠. 할머니께서 제가 아이를 못 가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해주신 게 아닐까 하고 말이죠. 전 이 기쁜 소식을 할머니께 알려드리려 병원으로 전화를 했는데 할머니와 손녀는 이미 퇴원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할머니를 찾기 위해 수소문했지만 찾을 방법이 없었죠. 할머니께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찾을 방법이 없어. 그러게. 하지만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 꼭 만나게 될 거야. 할머니랑 손녀딸이 건강하길 우리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자. 그리고 10달이 지났고 저는 건강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제 인생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남들은 아이 키우는데 너무 힘들다고 볼멘 소리도 하지만 저는 아이가 밤낮이 바뀌어서 잠투정을 해도 좋았고 이유 없이 울어도 그 울음소리가 듣기 좋은 웃음소리로 들리기까지 했으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너무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아들은 제게 와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는데 크면 클수록 바르고 착하게 자랐습니다. 남자아이라 사춘기도 걱정이 됐는데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자랐고 학업 성적도 늘 우수했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또 1등급이래요. 정말? 네, 이번엔 그렇게 기대 안 했는데. 우리 아들 장해. 학원이나 과외 한 번 안 하고도 이렇게 성적이 좋으니 엄만 밥 안 먹어도 배부르구나. 앞으로 엄마 배부를 일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기대하세요. 그래, 우리 아들. 엄만 정말 너밖에 없어. 에이, 아빠 서운하시겠다. 우리끼리 몰래 하는 얘기지. 정말 부모가 웃을 일만 생기도록 행동하는 아이였습니다. 대학도 좋은 곳에 진학했고 4년 내내 장학금 한 번 놓친 적이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듬직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무거운 거 들지 말라니까요. 엄마, 이거 엄마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요. 머리에 꽂아보세요. 오늘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 탄신일.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남편도 질투할 만큼 아들은 제게 지극정성이었죠. 당신 나중에 재현이 장가라도 가서 지 와이프만 챙기면 어떡해. 서운해서. 우리 재현이는 안 그럴 거예요. 우리 아들은 엄마 바라기잖아. 나도 그랬거든요. 두고 봐요. 우리 재현이는 안 그럴 거니까. 아들은 대학을 나와 해병대에 지원해 군생활까지 마쳤고 아빠의 그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힘으로 좋은 곳에 취업했습니다. 저는 정말 남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들에다 좋은 남편까지 뭘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아들은 취업하고 3년 뒤 좋아하는 아가씨를 만났고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랑이에요. 아랑아, 인사해.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름처럼 정말 이쁘네요. 전 아들이 장가 간다고 하면 엄청 섭섭할 줄 알았는데 며느리감을 보니 그런 감정은 싹 사라졌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아가씨라면 아무 문제 없어. 너희들만 좋으면 됐지. 결혼 준비 잘하고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 테니까 언제든지 얘기해. 알겠지? 네, 어머님. 고맙습니다. 며느리는 참 밝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만약 딸이 있다면 저런 딸을 갖고 싶다고 할 정도로 예쁜 아이였죠. 저는 저희 아들이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보게 된 건 저희 아들이 바르고 착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자신과 비슷한 배필을 만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정말 금슬 좋은 부부였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최고의 아들이자 며느리였죠. 아랑이는? 에이, 엄마, 맨날 아랑이만 찾네? 엄마 아들은 안 궁금해요? 아이고, 당연히 궁금하지. 아니, 아랑이가 얼마 전에 속이 안 좋다고 해서 내가 그래서 묻는 거잖아. 뭐 별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또 괜찮아졌어요. 다행이구나. 아참, 내가 안 그래도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었어. 왜요? 아유, 아랑이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번에 유럽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아니, 친구가 갑자기 갑상선이 안 좋아서 안 가겠다는 거야. 취소도 안 되고. 그래서 혹시 우리 며느리랑 갈까 하고 그냥 생각만 해본 건데 아랑이 싫어하겠지?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둘이 여행 가고 싶다고 하겠니? 그치? 아랑이 다를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 내가 너한테 물어보고 아랑이한테 말하려고 그랬어. 싫다고 하면 그냥 난 모른 척 할게. 그럴게요. 근데 아랑이 아직 유럽 여행은 안 해봤고 아랑이 엄마랑 쇼핑 가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여행은 다르지. 아무리 좋은 시어머니라도 시자 들어가는 사람은 며느리들이 불편해하는 거야. 저도 그때 갱년기라 어디 가서 머리 좀 식히고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랑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심 저는 며느리와 함께 가는 게 이게 며느리한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걱정이 됐었죠. 그렇게 아들에게 말을 하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랑이한테 이야기했는데 너무 좋다며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보내도 될지 걱정이네요. 그럼 병원부터 가야 할까? 괜히 외국 가서 탈라면 안 되지. 엄마 죄송해요. 저라도 가고 싶은데 시간이 통 안 나요. 취소하지 뭐. 엄만 괜찮아. 전 그래도 같이 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안 간다고 하니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행은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머니, 그래, 요즘 컨디션이 별로 안 좋다며? 아니에요. 괜히 오빠가 부풀려서 이야기한 거예요. 저 어머니랑 여행 가고 싶은데 가주실 거죠? 응? 우리는 자초지종도 몰랐다가 시아버지가 유럽 여행 가냐는 말에 제가 같이 유럽 여행 가자고 한 걸 알게 됐고 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몸이 별로 안 좋은데도 가자고 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엄마는 혹시나 네가 외국 가서 탈이 날까 봐. 비상약 챙겨가니까 걱정 마세요. 저 유럽 꼭 가고 싶어요. 어머님과 가는 여행은 더 특별할 것 같아요. 정말? 며느리가 마음에 없는 소리라 해도 너무 듣기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랑 유럽 여행을 간다고 약속을 한 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랑이랑 유럽 여행 가신다면서요? 아랑이가 전화가 왔더구나. 전 좀 걱정됐는데. 비상약이랑 챙겨가면 돼. 그리고 일 때문인지 스트레스도 풀면 컨디션도 좋아질 거야. 그렇겠죠? 엄마가 잘 챙길게.
그리고 무슨 일 혹시 있으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올게. 알겠어요. 엄마만 믿어요. 내가 너보다 아랑이 더 잘 챙길걸? 걱정 마. 저는 며느리와 유럽 여행을 가기 위해 쇼핑도 하고 여행 준비를 하면서 서로 더 돈독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도 저도 유럽 여행 갈 기쁨에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여행 날이 다가왔고 저희는 둘이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여권하고 다 챙기셨죠? 그럼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여권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 맞아요. 없는 건 가서 사면 되니까요. 어머님, 새벽길이라 제가 운전할게요. 네가? 아니야. 내 차니까 내가 할게. 그리고 너 유럽 도착할 때까지 컨디션 좀 챙겨야지. 그래도 장거리인데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괜찮아. 나 무사고 20년이야. 며느리가 운전한다는 걸 만류하고 전 제가 운전을 해서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날도 억수같이 비가 내린 날이었습니다. 새벽 비행기라 일찍부터 일어나서 그런지 눈이 좀 침침하더라고요. 아휴, 비가 많이 오네. 그러네요. 아랑아, 나 안경 좀 줄래? 거기 대시보드에 있어. 네, 그런데 어머님, 대시보드 안에 안경이 안 보이는데요? 그럴 리가. 거기 있어. 잘 찾아봐. 아무리 봐도 없는데? 어디 보자. 내가 찾아볼게, 안경이. 어머님! 저는 안경을 찾다가 갑자기 돌진하는 트럭을 보지 못했고 제 차는 차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전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그때 의식을 잃었다가 실눈을 뜨고 며느리를 봤는데 세상에 며느리 얼굴이 피범벅이 돼 있더군요. 아랑아. 저는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며느리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전 완전히 기절을 했죠. 그리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팠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오른쪽 다리와 팔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정신이 들어? 지금 당신이 머리를 크게 다쳐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많이 놀랐지? 우리 아랑이 아랑이 찾는 거야? 일단 지금은 당신부터 몸 추스려야 돼. 남편은 며느리가 어떻게 되는지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랑이가 분명 많이 다쳤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정신이 들고 나니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깨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제 병실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응, 말해. 우리 아들 재현이. 재현이 찾는 거야? 회사 일이 바빠서 못 오고 있어. 우리 아들. 바쁜 일 끝나면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남편은 며느리와 아들 이야기만 꺼내면 눈물을 뚝뚝 흘렸고 전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일이라면 두 손 두 발 다 벗고 나서서 우는 아이인데 왜 엄마 병실은 쳐다보지도 않는지. 그런데 아들이 제 병실을 찾아오지 않는 이유도 며느리 소식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이유도 모든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너무 오래 비워서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저에게 간병인을 붙여줬습니다. 저는 아들이 너무 보고 싶고 며느리 상태도 궁금해서 간병인에게 아들 번호를 알려주고 전화를 걸게 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아들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내내 전화를 했지만 아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아들은 늦은 저녁이 다 돼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아드님 전화 오셨네요. 받아보세요. 아들.
깨어나셨어요? 응, 재현아. 아랑이는 엄마, 저 아마 평생 엄마 못 볼 것 같아요. 왜? 아랑이 그날 사고로 하늘나라 갔어요. 엄마가 운전하던 차에 탔다가 아랑이가 하늘나라로 갔다고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며느리가 세상을 떠났다니 상상도 못했죠. 아무도 제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상태도, 며느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그리고 아들은 왜 제 병실에 안 오는지 저는 그때 다 알게 됐습니다. 엄마, 저 엄마 한 번도 원망해 본 적 없는데요. 이번에는 엄마가 정말 원망스러워요. 아랑이 그때 컨디션 안 좋다고 제가 여행 안 갔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억지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아랑이 뱃속에 아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건데 전 그것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아기랑 아내를 동시에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엄마라면 이 상황을 견딜 수 있겠어요? 엄마 그거 알아요? 엄마가 유럽 여행 가자고 하지만 않았어도 아랑이 지금 제 곁에 있었을 거예요. 아랑이가 무슨 죄예요? 블랙박스 보니까 분명히 아랑이가 운전한다고 했는데 엄마가 굳이 운전한다고 했고 안경 찾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기억나세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아랑이가 돌아와요? 아니잖아요. 아픈 엄마한테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요. 다 엄마 때문이에요. 저 엄마 얼굴 못 보겠어요. 진짜 못 보겠어요. 아버지가 잘 돌봐주실 거니까 건강 잘 챙기세요. 그럼 들어가세요. 아들의 전화를 끊자마자 전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괜히 졸라 유럽 여행을 데리고 갔고 며느리는 제가 운전하던 차를 타고 가다 저 대신 목숨을 잃은 것이었죠.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이 노인네를 데려갈 것이지. 왜 이쁜 내 며느리를 데려가셨는지. 하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 몸 상태도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환자분 상태가 호전이 없습니다. 뇌부종이랑 뇌출혈이 너무 심해서 재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지, 우리 와이프 머리를 또 열어야 한다고요? 죄송합니다. 아니지, 여기서 수술을 했잖아요. 뇌수술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기선 해결 못합니까? 네, 현재로선 이게 최선입니다. 일단 한 번 더 수술을 해보시고. 수술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라고요? 예? 100% 자신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100%라고는 자신 못합니다. 그러면 수술 못합니다. 그러다 제 아내 허망하게 이러면 전 못 참아요. 절대 안 돼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좋은 전문의 찾아서 아내를 낫게 할 수 있으면 수술할 겁니다. 아셨어요? 남편은 제가 또 수술해야 한다는 말에 병원에 모진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당신 내가 살릴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뇌 전문의 찾아낼 테니까 걱정 마. 미안. 그런 생각하지 마. 당신은 당신 건강만 생각해. 알겠지? 며느리는 하늘나라로 보냈고 아들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절 이해해주는 사람은 남편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제가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뇌분야 전문의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정말입니까? 네,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뇌분야 전문의세요. 두 분 이야기를 듣고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해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전 남편의 노력으로 뇌수술을 다시 받게 됐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됐고
환자분이 깨어나시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제가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목걸이 기억하세요? 이게 뭔가요? 아내분도 저와 똑같은 목걸이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우리 와이프도 돌 목걸이를 항상 지니고 있었어요. 여담이지만 이 목걸이를 주신 분 덕분에 3년 만에 아이도 갖게 됐고요. 지금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아내분이 깨어나시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럼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남편에게 수수께끼만 남기고 제가 깨어나길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고 오른쪽 팔과 다리 그리고 안면마비도 수술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제가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절 수술해 주신 의사 선생님이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정신이 좀 드세요? 네. 다행이네요. 저도 사모님이 깨어나길 누구보다 바랬던 사람이지만 사모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분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네? 누구신지. 할머니, 들어오세요. 할머니? 전 갑자기 할머니를 부르는 의사 선생님을 뚫어져라 쳐다봤고 제 병실로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통곡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30년이 다 지나서야 만나게 됐네요, 사모님. 아유. 전 처음엔 누구신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비가 옥수같이 오던 날 손녀딸 살리겠다고 사모님 댁에 찾아간 거 기억하시죠? 그럼 그때 네, 아유 저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제 손녀딸이고요. 할머니가 말한 손녀딸은 바로 절 수술해 주신 닥터정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때 손녀딸 수술하고 제 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자고 해서 정신없이 갔어요. 그래서 인사도 못 드리고 미국을 갔는데 아유 제가 연락처를 잃어버려서 연락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이 흘렀네요. 그런데 우리 손녀딸이 한국에 딱한 처지 환자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아니 아유 사모님이었어요. 우리 손녀딸에게 제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를 했거든요. 널 살려주신 은인에게 넌 꼭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요. 네, 사실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사모님 사연을 들으니까 자꾸 관심이 가고 사장님 성함이 할머니가 기억하시는 은인분과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신반의한 끝에 한국에 오게 됐는데 이 목걸이 때문에 사모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할머니가 제게 주신 목걸이랑 똑같은 걸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랬습니다. 30년 전 할머니는 손녀딸 수술비로 500만 원을 빌려 손녀딸을 살려내셨고 그 손녀딸이 30년이 지나서 저를 다시 살려준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인연이 또 있을까. 전 너무너무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손녀 따님이 회복이 잘 돼가고 있는지 그때 병원에 전화를 걸었는데 이미 퇴원하시고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속으로 잘 사시길 기도했죠. 그런데 이렇게 만날 줄이야. 아이고 사모님, 제가 아직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게 사모님 뵈려고 그랬나 봅니다. 큰 사고 당하셨다고 들었는데 우리 손녀딸이 책임지고 낫게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 얼른 회복하세요. 전 너무 기뻤습니다. 늘 마음 한켠에 어떻게 사시는지 한 번씩 궁금했던 분인데 이렇게 절 살려준 은인이 돼주시다니 이런 기적이 있나 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선생님과 같이
재활운동을 열심히 한 끝에 사고 전 몸 상태로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이제 공도 제대로 잡으시고 정말 노력 많이 하셨네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제가 뭘요. 사모님이 다 노력하신 덕분이죠. 참, 그리고 남편분이 해외로 출장을 가셔서 아드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네? 저희 아들이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님 병실을 더 좋은 데로 옮겨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분 이야기를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아드님이 어머님 뵈러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이요? 네, 며느님 일은 너무 안 됐지만 어머님 생각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와주신다고 하셨어요. 며느리를 하늘로 보내고 전 아들에게 고개를 들 수조차 없을 정도로 미안해했습니다. 다친 아들의 마음이 다시 나아질 수 있다면 제가 죽어도 괜찮다고 할 만큼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절 살려주신 선생님이 제 생명을 살려주신 것도 모자라 아들과 다시 재회할 수 있게 해주시다니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그냥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났는데 그걸 엄마한테 돌린 것 같아요. 진짜 옹졸했고 바보 같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전 아들과 눈물로 화해를 했고 사별한 아들은 절 살려준 은인인 닥터정 선생님과 가깝게 지내다 2년이 흐른 후 닥터정 선생님은 저희 가족이 되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된 거죠. 30년 전 제가 베푼 작은 도움이 이렇게 큰 행운으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시절 인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마음을 받아준 할머니께도 감사드리고 절 낫게 해준 선생님, 제 며느리에게도 평생 고마워하며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어 줬을 뿐인데 그것이 다시 큰 행운으로 찾아온다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냥 스쳐갔던 인연들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당신이 가진 마음을 나누어 주었다면 그 인연은 분명히 여러분께 더 좋은 인연으로 남게 될 겁니다.